모의고사 12회 입니다. 1번이 미분무인데 미분무가 좀 나와야 되는데 지난 시험에 미분무가 클로깅이 나왔죠. 클로깅 스펠링이 이렇게 생겼어요. 클로깅이 뭡니까? 그냥 막힘이죠, 막힘. 미분무 헤드가 굉장히 방출구가 좁거든요. 압은 굉장히 높고 이런데, 우리도 이제 미분무라든지 물분무를 테스트하러 가보면 막힌 헤드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개방형 헤드인데 왜 막혀 있을까 하는데 안에 부식물도 있고 남아있는 잔존물들이 막히는 거예요. 거의 다 안 쓰죠. 왜 안 씁니까 하면 미분무가 설치되는 곳, 물분무가 설치되는 곳이 변압기나 이런 데이거든요. 미분무도 마찬가지. 지하 케이블룸에 미분무 깔거나 할 건데 평상시 테스트를 전혀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면 내부에 있는 배관에 오염된 물질들이 다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해결이 될 건데 겁나서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고압이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안 해보다 보니까 더 막히는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122회 때 한번 나왔었고요. 그 미분무는 다채롭게 좀 나오겠죠. 다시 한번 좀 이해하면 우리 스프링클러하고 우리 물을 쓰는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스프링클러라고 말씀드렸었고, 그죠? 물에 가장적인 이사적인 소화는 뭡니까? 물 자체 소화력이 엄청 좋죠. 물 자체 특성, 물 자체의 물리적 특성을 좀 이해하면 이제 소화 효과로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소화 효과. 그래서 물리적 특성의 대표적인 예가 수소결합이고, 수소결합의 특징으로 해서 뭐 잡열이라든지 비열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엄청 좋아. 단점도 있다, 그죠? 단점이 시험에 나올 예정이니까 잘 한번 이해해서. 단점은 동파 동결,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감전의 우려, 그리고 비적응성, 유류화재에 대한 비적응성 같은 것들이 있겠지, 그죠? 예,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해서 보면 원리적으로 이해하는 첨가제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보면 다 정리가 되겠다, 그죠? 첨가제 같은 것들을 뿌리면 뭔가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동파는 이제 강화액을 넣는다든지, 그죠? 감전일 때는 물방울을 어떻게 해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활용 부분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형태가 소화전이었는데, 이 소화전은 단점이 수동식이죠. 수동 외에는 좀 별로 안 좋아요. 다 별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점프 딱 할 때 조금만 주의해서 가면 호스릴 같은 것들. 비교는 준비하면 하자 이런 거지. 호스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스프링클러죠, 스프링클러. 수계의 가장 핵심은 스프링클러다. 스프링클러. 왜 그게 지금 좋냐, 이러면 얘네들은 감지와 소화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감지하고 소화를 같이 해. 그죠? 근데 감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감열이라는 거지. 감열. 엄청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모의고사 때도 다 정리 한번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죠? 그래서 감열 특성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 RTI부터 해서, 그죠? 동작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유도식을 꼭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그죠? 소화 부분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물방울인 거라, 물방울. 그죠? 물방울 갔었을 때, 제어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압이냐, 이렇게 한번 정리할 거고요. 요때 흘러나오는 개념이 뭡니까? 라면 ADD, RDD라는 개념이 나와요. ADD, RDD.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열방출류를 서서히 이런 말로 쓰면 기억이 나야 되고, 얘네들은 급속히 축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진압이 가능한 헤드는 뭐만 있을까요? 하면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죠? CSM에 이런 헤드들이 진압이 가능하지. 그죠? 네, 라지드랍 같은 것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ESFR.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스프링클러는 불 못 끄는 것들이 아직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는 불 못 끌 때 뭘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잘 생각해보세요. 단점이 있어. 얘네들은 주된 게 냉각소화야. 냉각. 그죠? 냉각소화인데 어떻게 하면 소화에 대한 범위를 좀 더 넓힐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감전의 우려도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넓힐까? 여기 나왔던 형태가 물방울을 좀 잘게 쪼개면 또 오히려 좀 추가적인 소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때 나왔던 게 물분무예요. 물분무는 다른 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물분무는 그냥 변압기용이다의 중점을 잡아주세요. 변압기. 변압기에 대한 소화는 물분무로 거의 다 하지. 근데 우리나라에 옥외 변압기는 대상물로 안 봐. 그래서 변압기가 터지든 말든 불이 나든 산불이 나든 뭐 신경 안 쓰는 거지. 그래서 변압기를 잘 이해해야 돼. 이때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보는 부분들은 뭡니까? 화재가 2차원적이냐 3차원적이냐를 꼭 고민해. 이 화재는 2차원적이야. 그럼 이게 변압기 내에 유리 변압기다 보니까 기름이 흘러나와서 불이 붙은 거니? 이렇게 물어. 아니면 변압기가 이렇게 세워진 형태에서 기름이 새어나가지고 인면적으로 이렇게 불이 붙은 거니? 이렇게 물을 거지. 요 두 개를 고민해 놓으세요. 이게 2차원적인 거. 그죠? 이 형태를 3차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서 불을 어떻게 끌 수 있을까. 그다음에 여기까지 나온 형태가 냉각도 되고, 그죠? 예, 질식도 활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초적인 이해를 하는 거지. 요 좀 더 개선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소화력을 급속하게 넓힐 수가 있어. 그 형태가 미세물분무 또는 미분무라고 불러요. 이렇게. 미분무는 약간 가스계 소화력만큼이나 소화력이 뛰어나. 그죠? 대표적인 예가 미분무는 우리가 이제 비교만 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REMP라는 게 있지. REMP는 이불을 똑같이 끌 때 약재가 얼만큼 필요했었을 때 가장 작은 약재가 필요할 정도로 소화력이 뛰어나요. REMP 체크해 보세요. REMP는 필요 소화 약재량 비라고 해서 실제로 뭐하고 비슷합니까? 분말급이에요. 분말급. 그 정도로 소화가 잘 돼요. 하루급이에요. 그죠? 그래서 약재가 1만 있어도 불이 10이 꺼진다 생각할 정도 되지. 상대적으로 보면. 그죠? 스프링클러도 훨씬 더 잘 꺼지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미분무는 반드시 좀 필요한 거겠구나. 결국은 이제 미분무가 이제 미스트 상태로 만든 거지. 그죠? 물방울의 크기에 따라서 뭐 졸, 미스트, 그죠? 스포그,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나누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단점이 뭡니까? 단점이 고민해야 돼. 얘네들은 그러면 분포가 더 중요해. 분포가. 이 물방울에 대해서 이 상황에 도대체 몇 퍼센트 존재하냐. 이 물방울의 크기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DV를 해서 얼마나 물방울의 크기가 99% 존재합니까? 라는 식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물방울의 입자가 어느 정도 범위로 계속 나오고 있어? 라는 게 중요하지. 안 오세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공간을 채우는 역할을 좀 잘해야 돼요. 공간 채우는 역할. 단점이 있지. 그럼 어떻게 검증하느냐? 검증도 시험에 나왔어. 이렇게 나온 형태를 어떻게 검증하지? 방법들 뭐 있어? 알아봐. 검증법.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얘네들은 순수 NFP에 갖고 와서 NFP에서는 얘네들은 뭘로 봐? 어떤 소화력으로 봐? 소화효과. 소화효과. 효과. 그리고 그 다음에 국내 기준이 중요하지. 국내 기준. 국내 기준은 어떻게 검증했어?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설계도서로 이제 검증을 하죠. 설계도서, 말이 설계도서지 불 꺼졌는지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중요해. 일반 설계하고 특별 설계도서로 이제 정리해서 쓸 거예요. 얘네들은 순수 이제 냉각 효과, 우리 말하는 냉각은 주수로 인한 냉각인데 얘네들은 순수 질식에 가까워요. 질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냉각이라는 개념이지. 그죠? 얘네들은 물을 써는 장점과 가스기가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어갖고 다 좋아. 단점이 딱 하나 있지. 얘네들은 개방 공간에 증명이 쉽지 않아요. 개방 공간에서도 불이 원활하게 잘 꺼집니까에 대해서는 전력 방출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간에서 불 끄는 거는 일정하게 되는데 이게 개방 공간이거나 할 때 특히나 좀 애매한 곳이 있죠. 터널 괜찮겠어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중요해. 실제 실험을 했었을 때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검증에 대해서 나온 형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설계도서의 작성 기준을 해라. 우리 책 페이지는 216페이지고,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은 유효성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미분무는 설계도서 쪽을 조금 더 공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설계도서는 하지 안전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KF화 인증 기준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이 미분무로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해서 내가 납품하고 싶습니다. 라면, 야, 실제로 불 꺼지는지에 대한 증명을 가져와봐. 이런 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가스도 마찬가지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터널을 가상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넓은 형태에서 유리를 불을 붙이고, 불 꺼볼게요. 그래서 불 꺼지면 갖고 와서, 그 다음 검증받는 거지. 근데, 야, 그 불 끄는데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태클도 걸고, 그래서 중앙심의도 열고, 검증도 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가기가 좀 힘들긴 하지. 그래서 216페이지 책을 잠시만 보면 유효성 검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일반하고 특별 설계에서 한 개 이상을 작성해서 일반 하나, 뭐 특별 하나 작성하는데 약간 이제 우리 소아시험의 좀 특징이 공통적인 게 KFI 인증은 소아 약제를 가지고 온 사람, 설치하는 사람이 요청한 시험으로 부를 거예요. 그거 보입니까? 메뉴의 표에서 두 번째 유효성 검증. 그죠? 일반 설계도서는 소아시험의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이 소아시험은 신청자가 제시한 조건.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이거 불은 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태클 거냐면, 야, 그 조건이 현장에 실무적으로 맞아? 아닌데? 이런 거지. 실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태클 걸면 그 시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야, 그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특별 설계도서는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를 열어요. 그래서 소방산업기술원에 평가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와서 또 태클을 걸지.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지. 그래서 216페이지 메뉴에 있는 유효성 검증이라는 부분 있죠. 1번에. 그걸 한번 체크하셔서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하고 KFI 인증에 대한 시험 기준이 이번에 일반 설계도서에 비교표로 넣어놨어.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해서 보고 화재 안전 기준은 NFPA 750이죠. 750. NFPA 750에 있는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정립된 거야. 그죠? 원래는 이제 다들 태동은 아시다시피 항공기 내부라든지 아니면 잠수함 같은 선박 이런 것들은 불이 나게 되면 이제 바로 불을 끌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럼 단순히 생각하면 바닷물 퍼갖고 쓰면 돼. 지금 해수펌프를 써가지고 불이 유효하게 꺼진다라는 형태가 정리하기 힘든 거지. 그때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는 작은 물로도 굉장히 소화력을 높이고 싶다 해서 미분무가 이제 태동이 된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좀 많이 써 나가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일반 설계도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별 설계도서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6가지 관련해서 쭉 한번 정리하면 되지. 그죠? 10점짜리 해서 짧게 해서. 특별 설계도서는 기본 개념이 뭡니까? 하면 우리가 성능 위주 때 시나리오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성능 위주 하에서 시나리오 기억납니까? 우리는 7개, 미쿡은 8개 이렇게. NFPA는 8개 있는. 그죠? 위에서 이렇게 불이 나서 위에서 불이 나. 똑같아. 피난로에서 불이 나고 출입구 개방한 거. 같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번 기억납니까? 6번이 하중이 제일 큰 장소. 5번이 하중이 제일 큰 장소 돼 있네. 시험에 나와요. 내가 말할 때마다 좀 미안한 게, 그런 게 있었어? 라는 표정을 자꾸 연습하고 오는 거 아니죠? 성능 위주 설계 때 시나리오가 있어. 시나리오. 그죠? 시나리오 외우세요. 성능 위주 설계는 내가 말라서 한번 탁 튀는 말을 하면 성능 위주 설계는 4개를 먼저 외워야 돼요. 첫 번째가 대상이에요. 성능 위주 설계는 대상은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그죠? 우리가 대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다들 알고 있고, 그리고 연면적이 10% 변한다든지 10%의 용도 변화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추가적인 대상 조건이 중요해. 그 2개를 세트로 하나 외워놔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 벌써 나왔던 형태는 제출 서류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에요. 서류 항목. 서류 항목을 알면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놓으세요.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들은 뭡니까? 하면 세 번째,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정립하기 힘들어요. 시나리오. 어려워요, 시나리오. 또 네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성능 위주. 뭐? 인명안전기준이 있겠지. 인명안전기준은 NFPA 101에서 나온 때 올 건데, 이게 NFPA가 101에 이 기준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딴 데는 없냐? 그렇진 않아요. 엄청 여러 군데 있어. 그 중에서
피난안전 기준, 인명안전 기준에 대해서 이제 외우라는 거지. 다 외우고. 5번째 거 이거만 외우면 되겠지. 하나 더 있지만 그건 어려우니까 수영이는 외우세요. 아, 수영이는 아니다. 지연 시간. 지연 시간 W1, 2, 3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외우세요. 여기 시험에 나왔잖아. 이것도 얼마 전에 나왔고. 이건 늘 다른 거하고 여러 개 섞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성능 위주 딱 하면 거기 5개 딱 있어야 돼, 한꺼번에. 그래서 서로 가면서 이렇게 뭐 보고 하지. 요거 이제 기억나고 있었으면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그래, 닮았네. 그렇네. 그러면서 쓰고 한마디 더 주는 거지. 얘는 있고 얘는 없으면 얘 좀 보완하자, 이런 것들. 좀 쓴다든지. 그렇게 봐주세요. 그죠? 미분모는 설계도서를 좀 더 중요하게 보고, 그죠? 해외 기준이고, 점차 이제 확장되어 가고 있는 학문 중에 하나다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나중에는 비교를 좀 해주세요. 스프링쿨러하고 어떻다, 이런 것들. 스프링쿨러가 어떻다라는 것들은 25점짜리 이렇게 내놨어요. 네. 참고로, 25점짜리를 잠깐만 한번 볼까요? 25점짜리를 보면 1번에 스프링쿨러하고 미분무에 비교해라 하는데, 요 다음 장면이 뭐 터널에서 같이 쓸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25점짜리 1번을 보면 스프링쿨러하고 미분무에 대해서 비교해라 하랬는데 그 비교를 기본으로 틀 잡고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게, 환경이 어떠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지하구, 터널, 이때 너 미분무하고 스프링쿨러를 적용했을 때 장단점을 써봐,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갑시다. 결국은 이제 터널이나 이런 쪽은 미분무가 답이다라는 거지. 그죠? 한번 보세요. 잘 적었어요. 요 이제 유효성 검증까지 넣고 이제 외울 거 세팅해 놓고 요 2개 비교하면 살짝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설계 도서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내용들 잘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으로 보면 설치 제외 대상인데 설치 제외 대상은 좀 이제 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법 중에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다만 뭐 이런 거 다만 어렵고 그리고 뭐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고 이렇게 헷갈리지. 그리고 소화 설비가 있으면 그죠? 소화 설비를 다 써도 돼. 그러다 써도 되는 형태로 우리는 적응이라고 보통 부르죠. 적응성 이런 날 써요. 환경 적응성은 이 환경에도 써도 돼 이런 말이에요. 써도 되는데 쓰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안 되는 것들. 안 되는 것들은 이런 부분은 나오는 거지. 제외 대상으로 해서 다만 이렇게, 그죠? 아니면 아래와 같은 형태는 설치를 제외해야 돼요. 한번 잘 이해해서 보세요. 설치 제외는 공통적인 특징들은 뭐가 있을까요? 라면 물일 때는 뭐가 있습니까? 물로 인해서 반응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반응이 생기는 것. 또 어떻게 끓었었을 때 폭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그죠? 끓어 이렇게 해서 260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얘네들은 어떤 폭발입니까? 하면 수증기 폭발이 생길 수 있어. 엄청 위험해요. 그죠? 수증기는 이제 기초 지식으로 땡땡 이렇게 양념적으로 하면 100도만 돼도 1700배부터 이렇게 암기를 하지. 그죠? 계산하잖아. 엄청나게 커요. 폭발력이. 장난 아니야.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수손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등이 있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가스계류. 가스계류 공통적인 특징은 이게 한번 정리되어 있는 게 삼류하고 오류예요. 맞습니까? 삼류는 뭡니까? 삼류가 뭐가 있어요? 삼류. 뭐 답을 삼류로 썼습니까? 삼류. 답이 없어요. 삼류는 자연 발화성. 맞습니까? 자연 발화성. 자연 발화성 쉽게 이해하면 노출되면 불나. 노출되면 그냥 불나. 가두지 않으면 노출되면 불난다는 거지. 그죠? 대기 중에 수분으로 해서 반응할 거라는. 금수성. 이런 놈이고. 오류는요. 오류는 자기 반응성. 각각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답을 쓰세요.
얘를 칼륨 나트륨만 이러니까 칼륨 나트륨만 이러네 하는데 칼륨 나트륨 얘네들은 이렇게 석유 안에 가두지 않으면 석유류다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 대기 중에 노출되는 순간 바로 이렇게 자연 발화 시험해요. 칼륨 잘게 썰어가지고 물방울 똑 떨어뜨리면 팍 연습도 해. 얘네들이 얼만큼 위험합니까? 라고 하면 금속 화재 특징이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이런 말을 쓰더라고. 다이너마이트 하나하고 똑같다고. 수류탄. 동영상에 보니까 수류탄하고 폭발력이 동일하대요. 한 1kg이. 그렇게. 또 금속 화재 위험성도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 반응성, 자연 발화성, 금수성, 공통적인 특징, 얘의 특징을 알고 얘에 대한 조치사항을 알고 그리고 적응성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면 요렇게 화살표하고 마무리. 그럼 대안은 뭐니? 대안. 뭘로 소화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불 뭘로 끌 거야? 이런 것들. 얘네들 불 나면 어떻게 끌 거야? 이런 것들. 얘는 위험물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역으로 물을 거예요. 칼륨 나트륨 화해 금속 화재면 가스계 적응성이 없대. 적응성이 없는 이유를 화재 안전 기준에서도 얘기하고 있다고. 야, 이런 거 가면 안 돼. 얘 만약에 물 부으면 완전 절단 나는 거지. 대학교 실험실. 이거 얘는 어디 들까요? 이런 거지. 학교 실험실에서 화재가 나. 매년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험에 안 났어요. 그죠? 실험실에서 화재가 나. 그죠? 뭡니까? 삼류 위험물 자연 발화 시험할 때 발생돼요. 삼류 위험물 자연 발화. 그 삼류 위험물을 자연 발화할 때 써봐요. 물을 톡 떨어뜨리는 것들을.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누군가 다치고 죽고 실험동이 타고 마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죠? 물과 심하게 반응하고, 그죠? 예. 고온에 대한 부분들. 그죠? 예. 그 다음에, 온도, 표면 온도, 발화점까지 가는. 그죠? 이건 좀 다른 개념이지. 잘못됐네. 예. 이거는 발화원이에요. 발화원. 고온 표면. 예. 그 다음에 나오는 CO2는 사람이 죽는 것까지 추가했다. 그죠? 방제실, 오류 위험물, 삼류 위험물에 추가가 된 거. 전시장 관람장. 그죠? 전시장 관람장에 CO2밖에 못 쓰는 이유도 얘기하랬어요.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마찬가지 리트로, 그죠? 칼륨 마찬가지고, 이게 오류고, 이게 삼류네요. 그죠? 예. 수소화물 다 삼류예요. 이렇게. 그죠? 예, 수소화물이 이런 거지. 수소와 칼륨, 그죠? 예, 수소와 나트륨 이런 것들이지. 마찬가지예요. 유기가산화물 오류지. 같은 애들이에요. 나머지는 한번 폭발성 분진도 있고. 요거 때문에 한번 더 냈으니까 한번 양념 삼아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2번은 한번 여러 상황에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2번을 볼 때 좀 준비해야 되는 것들 뭡니까? 그러면 대체 소화 설비는 뭐가 있느냐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2번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얘네들은 적응성이 없대. 그러면 얘네들 화재 났었을 때 대안은요? 이런 거지. 대안은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여러분의 몫이지. 2번에 이 소화 설비가 적응성이 없으면 그럼 뭘로 불 끌래? 이런 거지. 되겠지요? 보고. 포 한번 볼까요? 나도 잘했고. 그리고 CO2 고체 에어로졸. 요거는 꼼꼼하게 다 외워놓으세요. 고체 에어로졸은 통으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발포 배율. 발포 배율은 232, 좀 우리 교재에 있는 형태다. 그죠? 네. 발포 배율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제 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포의 특성을 이렇게 한번 보면, 포는 유류화재 적응성이 높지. 얘네들은 유류의 적응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포는 팽창비에 따라서 고려할 게 내열성, 유동성, 그죠?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근데 팽창비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거지. 그죠? 네. 이게 저발포가 있고 고발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화학포가 있고 기계포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포는 다 기계포예요. 장비에 의해서 거품을 일으키는 형태고, 화학적 결합에서 거품이 나는 것들을 화학포라고 보통 부르겠지. 그래서 팽창비에 따라서 저발포, 고발포인데 우리 거의 다가 저팽창포를 써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는 거의 다가 저팽창포야. 근데 고발포는 250에서 한 500배 정도의 발포 배율을 가지는데 얘네들은 엄청 큰 뭐 석유화학공사 이런 데 있죠. 그럼 뭐 아예 뭐 탱크가 직경이 한 100m, 뭐 60m, 80m 이래 돼. 그 방유 공간도 이만큼 커요. 사람이 이런 거지. 사람이 너무 크면 안 되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러한 그래서 콱콱콱콱콱 나와요. 이런 형태가 고팽창포. 우리 평소에는 절대 동영상 말고는 보기 힘든 거지. 경납고 이런 데 있잖아. 콱콱콱콱 나오는 것들. 나머지 저팽창포는 거품물 같은 것들이 막 나와요. 거품물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포에 대한 특성은 정리를 한번 잘 해놓으세요. 이 중에서 두 가지만 알고 합시다. 그죠? 예, 뭡니까? 하면 계면의 활성이라는 개념하고 계면 활성. 우리가 표면 장력이 크면 계면끼리 결합은 전혀 잘 안 돼요. 일반 물이 때를 잘 흡수를 못하는 거와 똑같았어. 그래서 표면 장력도 가져가야지. 이렇게 기초적인 지식으로. 다시 한번 이해해 놓으세요. 거품을 잘 만들어내려고 하면 세제가 필요해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팽창비는 그럼 어떤 개념입니까? 팽창비는 말 그대로 이렇게 보면 돼요. 뭡니까? 그러면 수용액. 수용액은 포 플러스 물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포가 얼만큼 커져? 이런 거예요. 포 최적. 수용액에 대한 포가 얼만큼 크냐 이런 것들 따지는 거지.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형태는 팽창비가 저발포가 20 이하다 그죠? 이걸 거의 다 쓴댔어. 보통 보면 한 6, 7 정도 됩니다. 계산하면 이 정도로 거의 다 쓰고 있는 우리 포가 그죠? 예. 나머지는 이제 기계로 인해서 뭐 송출기 장치를 필요한다든지 하는 보는 거고 한번 이제 이해해서 보고 포는 팽창비에 따라 가지고 분류한다. 어디 적용성이 있더라, 어디에 사용되더라는 거 한번 보고 두 번째는 부풀어 온 이 포가 원래 있는 수용액으로 돌아갈 때 이 개념을 잘 이해해서 그죠? 수용 포 최적으로 갔었을 때에 한번 얼만큼 부풀었는지 봐. 그래서 부풀은 비율이지. 그래서 얘가 다시 수용으로 25%가 시간을 보는 거지. 100%하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25%까지 했었을 때에 대한 시간 이걸 볼 거지. 포가 얼만큼 오래 유지하느냐를 볼 거지. 그게 바로 우리는 이렇게 줄 크면 하는 시간이 돼요. 얘네 두 개는 따로 하지 않아. 포 부풀어 오르면 포 부풀어 오른 것들 딱 갖고 와서 무게 재고 딱 시간 체크하고 그때부터 해서 포가 썩 줄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이제 하는 시간 계산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바로 끝나. 이건 뭐 하나 해놓고 나중에 기다렸다가 뭐 하고 이렇지 않다고. 포를 방출하는 순간 팽창비하고 하는 시간이 거의 같이 정리가 돼요.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 232페이지 그림이 있다 그죠? 그림 보니까 포 수직기가 있고 포를 거기다 부어. 요런 놈에 포를 부어. 거품을 부어. 그 밑에 이렇게 떠. 보입니까? 떠 있는 거. 그 밑에 있는 이제 드레인 밸브 같은 게 있죠. 하기 전까지 담아가지고 실제로 재보는 거지. 이게 다예요, 그냥. 뭐 특이사항은 없는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232페이지 시험 절차가 있어요. 시험 절차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밑에 있죠. 포 팽창비에 대한 측정하는 방법. KS 규격에 있는 부분인데 그걸 한번 두 번 읽어보면 이게 하나로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럼 이 둘 관계는 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지. 소화에. 그죠? 이렇게 한번 정리하자고 했었어요. 발포 배율이, 즉 팽창비는, 발포 배율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하면 포 외우려 했었을 때 포 환원 시간, 그죠? 그 다음은 한 다음에 열정, 내열성, 그죠? 정의, 안정적, 안정적, 그 다음에 내유성, 예유성, 그 다음에 유동성, 그 다음에 소화시간, 그 소화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있죠. 발포 비율이 커지면 그 환원 시간도 길어지고요. 맞습니까? 맞지? 네. 그리고
내열성 높고 안정적이고 유동성 높고 내유성이 높고 유동성이 떨어진다 했어요. 그죠?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화 시간이 길어져서 결국은 소화력이 낮다라는 거지. 이렇게. 체크해서 한번 봐놓으세요. 그래. 그렇게 외우랬지. 그래서 포환, 열정, 유동. 이렇게. 똑지를 껴 맞췄지. 발포 배율 높고, 하는 시간 길고, 내열성이 높고, 안정적이고, 내유성이 높고, 유동성은 떨어지고, 소화 시간은 길어지고, 소화는 안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그걸 한번 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화 시간이 길어지면 꼼꼼하게 소화는 되는데, 늦게 불이 꺼지는 거지. 그걸 한번 생각해라고. 요 앞글자만 따서 외워놓으세요. 그러니까 3종 세트예요. 팽창비로 분류, 그죠? 사는 시간에 대한 기본 개념. 둘이는 동시에 거의 이루어지는 형태하고 똑같을 정도로 별 차이가 없이 이루어지고, 소화 관점에서 발포 배율, 즉 팽창비와 하는 시간에 대한 관계는 발포가 더 많이 될수록, 발포가 많이 되면 여기서 한번 거품이 많다는 말이에요. 거품이 많다. 거품이 많다는 형태를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써놓으세요. 무스. 무스 알죠? 무스. 네. 우리가 말하는 후 해가지고 거품이 커지는 게 아니고 거품이 많아지는 거예요. 무스. 여자는 잘 모르겠죠? 남자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왁스 쓰니까. 무스 알죠? 씩 뿌리는 거. 우리 면도 크림. 남자는 면도 크림이다. 면도 크림 관점으로 생각하면 돼요. 거품이 엄청 많구나. 근데 어떻게 하면 거품이 더 많아지겠습니까? 풍성해지겠어요. 내부에 후레온 같은 가스를 집어넣으면 엄청 많아져요. 거품 안 합니까? 이래 안 합니까? 이래서 수업이 항상 끊겨. 안 하니까 하나 뭐 정정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거품을 이렇게 해서 비비는 거품의 양. 그런데 칙 뿌리면 거품이 엄청 많아요. 미세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라고. 거품. 되겠습니까? 거품.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거품이 더 많아질까요? 생각해보면, 포는 기본 개념에서 포가 어떻게 생길까요? 보면, 메커니즘 전에 얘기했다. 그죠? 자, 포가 있고, 포 속에 물이 있어요. 물. 포 속에 물이 있어. 얘를 갖다가 우리는 포원액이라 부를 거야. 원액. 요렇게 해서 시험을 받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물을 섞어. 물을. 포가 이제, 왜 오리지널 포를 안 만들고 그거 만드는 게 포야. 물이 있어. 플러스 물을 갖다 대. 요만큼을 수용액이라 불러. 수용액. 요때의 형태는 물을 얼만큼 섞느냐에 따라서 3%, 6% 정도로 만들어놔요. 이게 불 꺼지는 시험을 통과했어. 다시 보세요. 요 형태로 소화 시험을 통과했어. 요걸로 통과를 해. 똑같은. 그래서 방출을 하는 거지. 방출을 이렇게 물결 표시하는 이유가 운동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운동. 이렇게.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면 뚜껑을 열어서 플러스 공기가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포가 나와.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운동 에너지를 대체할까요? 생각해 보면 되지. 대체하는 형태는 카본을 주면 돼. 대표적인 얘가 가스예요. 가스. 대표적인 게 CO2, 질소 이런 것들을 넣어. 그런 포를 CAF, 그죠? 굉장히 가압되어 있는 공기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 그죠? SEF 이러한 포 방식이 있어요. 해놓으세요. 그럴수록 포가 더 많이 만들어져. 물은 또 줄일 수가 있는 효과가 생기고 에너지를 더 많이 주면 돼요. 그죠? 무스. 시험에 무스 적겠네. 무스 한번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이거 잘 이해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동이 좀 더 줄어들어갖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 이 환원 시간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또 잘 안 하냐면 우리는 포탱크가 한 대 있으면 우리가 대상물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 이거에 대해서 정립이 완전히 안 돼 있어.
외국은 어떻습니까? 위험물 탱크 하나당 포. 위험물 탱크당 포. 우리 가스기하고 똑같이 개념이지. 우리는 그냥 근처에 있잖아. 이래서 가면 충분해. 이렇게.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포 원액 탱크 하나, 그 주변에 있는 위험물 탱크 한 3, 4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개별로 할수록 좋은 거다라고는 생각해 놓으세요. 그죠? 나중에 가서 한번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잘했어요. 이렇게. 요 개념 암기할 사항들. 그죠? 그리고 포용량성. 마찬가지로. 커지면 길고 안정, 유형, 내열성, 유동성 감소, 길어지는. 이렇게. 세팅. 이게 지금 책마다 좀 달라갖고, 이제 마지막에 픽스가 255페이지인데, 정량포는 요걸로 한 번만 좀 정리합시다. 요거는 이제 야, 페이지가 어딨니?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죠? 이게 책마다 다른데 해설서 기준으로 좀 해볼게요. 해설서 기준으로. 우리 책을 좀 수정해서. 우리는 혼합이 중요하죠. 혼합이 중요해서 비례 혼합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량 혼합 방식이 있어요. 우리 책 249페이지 기준입니다. 그죠? 요거 한번 이해해놓을게요. 항목이 지정농도 우리 3% 6%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비례는 이내에서 작용을 해요. 이내. 메모를 간단하게 한번 해놓으세요. 정량은 무관해요. 지정 농도에 대한 고정값이 없이 얘네들은 약재 농도 조절. 약재 농도 조절이 얘네들은 가능하고 지정 농도 이내에서 약재 농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얘네들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방사량이 최소, 최대 이렇게 돼요. 그죠? 얘네들 이제 1대5, 1대10 이렇게 돼요. 얘네들은 방사량이 소요 방사량이라 부릅니다. 일정해요. 소요 방사량. 이렇게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정 농도는 관여없이 약재 농도 조절은 안 되는 그 시스템을 따져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비례혼합이라고 하는 형태의 방식들, 우리가 말하는 라인 프로포셔널, 펌프, 그죠? 그리고 플레저 프로포셔널, 그리고 플레저 사이드라고 하는 형태는 다 여기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얘는 해설서 기준으로 가시는 게 좀 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서 249페이지에 있는 아래쪽에 3번부터 7번이 정량 혼합으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봐놓읍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4번에 대한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정량폼이 기존에 있는 혼합 방식보다는 포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혼합 비율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주체고요. 그리고 그림은 이 정도 그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냥 복잡하게 안 그리는 것들이 좀 더 나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만 잘 정리해 놓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별도로 이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 형태가 없고 혼합비를 계산할 필요 없고 고정값으로 그러니까 수용량에 따라 가지고 일정하게 해서 혼합비가 유지되더라는 것들, 그런 것들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답은 249페이지도 참조하셔 가지고 한번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 4번 잘 적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이 5번은 이렇게 한번 이해합시다. 쉽게. 우리는 가스계가 이제 우리가 과거 청정이죠. 할로겐 화합물이고 불활성. 이렇게 두 덩어리로 할 거예요. 이렇게.
불활성 가스, 그리고 할로겐. 이런 할로겐. 불활성이 뭡니까? 에? 불활성. 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화학 반응이 하면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날까요? 이러면 물질이 가진 특성일 수 있죠. 이걸 기초적으로 한번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 까먹고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까먹었지? 이러면서 여기 에너지 준이에요. 에너지 준이. 평상시에 이 물질은 이 상태에 대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연소 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에너지만 딱 주게 되면 얘네들은 다른 물질하고 결합할 수 있는 활성 상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만큼 에너지 높이를 활성화 에너지라 불러요. 이 물질의 활성화 에너지. 요만큼이 필요해요. 이게 EA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우리 쉽게 얘기하면 점화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이해하세요. 그죠? 점화 에너지 상태로 와서 다른 물질하고 반응하는 순간 반응했었을 때도 에너지가 발생돼. 그 에너지만큼을 어떻게 안전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방출을 해요. 그 방출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방출했다. 그리고 남아있는 놈이에요. 이렇게. 요만큼을 원인계라 부르고 원인 상태의 에너지 레벨. 얘를 연소 이후에 생성된 상태에서 에너지 레벨이에요. 그리고 요 상태를 반응에 대한 반응계, 반응 과정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반응하고 난 다음에 에너지는 얼만큼 쏟아질까요? 나올까요? 이러면 이만큼 에너지가 나요. 방출 에너지 이렇게 보통 불러요. 이 방출 에너지는 열 또는 빛 등등으로 이 열의 에너지는 다음에 활성화가 돼요. 다른 물질에. 다음 물질을 또 활성시키러 가요. 이게 또 활성화로 가요. 10kg.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 형태부터를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요 과정을 연쇄 반응으로 갈 거예요. 갈 거고. 그러면 물질, 이 원인계라고 하는 이 물질이 원래 이제 연소할 때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 있어요. 그 에너지가 요 부분이 연소열이라 불러요. 이해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했었던 그러면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만큼의 점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타고 자기가 태울 것들이랑 이후에 받았던 에너지만큼 방출해내요. 메커니즘은 단순하죠. 자, 방출 에너지는요, 연소열 플러스 점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가요. 중요해요. 우리 가연물의 조건이 어떤 겁니까? 가연물의 조건. 뭐가 작아야 돼? 자, 작은 거 볼까요? 작은 거. 뭐가 작아야 돼요? 점화 에너지 작아야 돼. 작아야 돼. 낮을수록 어떻게? 쉽게 활성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해요. 또 뭐가 작아야 돼요? 불 안 붙일 겁니까? 불을 붙여야지. 소방쟁이. 불을 꺼야 되니까. 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네. 뭐가 작아야 돼요? 열 전도율 작아야 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열 전도율 작아야 돼. 또 수분량 작아야 돼. 기사 때 나오는 거. 시험에 나온다고. 이걸 알면 다음이 풍성해진다니까. 뭐가 커야 돼요? 얘 커야 되네. 연소열. 또 비표면적 커야 되죠. 또 뭐가 커야 되겠어요? 방출 에너지 커든지 뭘 하면 되겠지. 그죠? 같은 개념입니까? 등등등등 이렇게. 여기서 갖고 와서 다시 개념 정립하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연소열이 큰 물질일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물질일수록 가연물로 최적이 돼. 중요해요. 지금 얘기하는 건 불활성은 뭐냐?
활성화 상태의 에너지가 엄청 큰 물질 거의 무한대까지 높아지는 상태가 중요해요. 되겠습니까? 예, 얘네들, 이런 애들. 정리해서 보세요. 이걸 갖고 온 거야. 불활성 기체, 할로겐. 얘네들은 이게 너무 커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요. 질식만 때려 넣을 수 있어.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두 가지 문제 합시다. NEL하고 LEL. 저산소 상태를 고민하세요. 고민, 중요, 문제점. 뭐가 뭔가요? 저산소 상태가 저산소 상태. 불 끄는 것 때문에 문제 없는데 사람일 때 어떻게 문제가 뭐가 문제되느냐 이거지. 할로겐 계열은요. 할로겐 계열은 뭐가 문제가 됩니까? 독성이 문제가 돼. 독성. 이때 독성은 연쇄 반응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들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할로겐은 7족이죠. 7족 뭐 있어요? 플로르, 염소, 또 뭐? 브롬, 요오드 이렇게 있어요. 이로 갈수록 죽고 이로 갈수록 불이 안 꺼지지. 되겠습니까? 왜 그런지는 분자량이 많은 그래. 봤지?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기서 발생돼 있던 주체 라디칼이라는 놈하고 여기하고 결합된다고. 그래서 뭐 이게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이게 만들어지니까 죽어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옆으로 해갖고 화살표를 하면 요것도 조건이 있죠. 허용 농도라는 게 2에서 3% 필요해요. 2에서 3 ppm 퍼센트가 아니고 허용도가 중요해. 불 끌러 가면 사람이 죽는다니까. 그래서 조건을 달자는 거지. 여기까지만 써야 돼. 첫 번째 개념. 개 시험을 한번 해봐요. 개한테 심장에 압박을 막 줘가지고 마시면 죽는 상태까지 만들었는데 그 정도가 어디니? 약간 보수적인 거지. 그죠? 예, 그 형태가 노아엘하고 로아엘이에요. 이렇게. 요만큼을 허용 농도로 우린 봐. 설계 때. 여기까지만 봐요. 0%부터 이렇게. 불은 그 전에 꺼지셨으면 좋겠지. 아닐 수도 있겠지. 그걸 잊지 마세요. 불은 노아엘에서 꺼질 수도 있고, 노아엘 전에 꺼질 수도 있고, 노아엘 위에서 꺼질 수도 있어요. 요때 우리 양념처럼 소화 농도를 같이 공부하고 있어야지 안 헷갈려요. 같이 하면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같이 봐야 돼. 근데 요까지 형태의 시험을 뭐라고 그럽니까? 라면 개시험이었어, 개. 비글을 개를 통해서 실험을 했어. 그런데 이 개를 그냥 달고 개가 이제 심장마비에 걸려 쓰러지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 농도를 반복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몸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일어나는지 못 봤던 시기지. 그 다음 나온 형태가 개정된 게 PBPK예요. PBPK. 이건 뭡니까? 라면 폐를 통해서 흡수되어 있는 형태가 혈관에서는 어떤 작용을 할까를 고민한 거지. 이해되죠? 생리학적으로 폐를 통해서 흡수되어 있는 이 독극물이 혈관에는 얼만큼 남을까? 간독성을 같이 보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계산해 본 거지. 해보니까 요 두 개가 같을 때도 있고 PBPK가 요거보다 낮거나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없는 약재 4가지 종류가 있어요. 4가지. 4가지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먹어도 폐를 통해서 혈관에 도달하는 순간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노아엘보다 좀 더 높여서 해도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요 4가지는 안전장치만 하면 높은 농도까지 올려서 약재를 계산해 놔도 된다고. 도대체 왜 그러냐? 여기서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어요. 소화력이지. 소화력. 소화력의 비례는 뭡니까? 소화 농도예요. 농도. 약재 농도예요. 비례. 약재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은 잘 꺼져.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약재 농도를 높이는 게 우리 목표지. 맞습니까?
약재가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 더만 더 주면 한 5% 10% 올릴 수 있다. 그럼 불이 금방 꺼질 거야. 그러니까 단점이 있어. 뭐 저산소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치를 지금 공부를 하는 거지 우리가. 됐습니까? 변하지 않는 건 이거니까. 불 끄고 싶은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한테 가스 주니까 쉽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거지. 개가 있어, 개. 약재를 줬어. 약재를 분사했지만 개가 죽어. 오케이. 이때 농도를 로아엘, 최대 한계치가 로아엘 여기까지 갑시다. 이렇게. 안전율 같지. 이제 좀 진화하는 거지. 개가 있어. 개가 있는데 혈중으로 확인하는 거지. 개혈관으로. 그죠? 개 혈중 농도로 봤어. 이때 나온 형태가 PBPK야. 아니 왜 개 합니까? 개의 흡수율을 보고 사람의 흡수율을 반영해가지고 농도를 정했어요. 이해됩니까? 개의 흡수율을 가지고 사람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사람의 반영률도 있죠. 사람도 마시면 폐를 통해서 혈관으로 남을 때까지에 대한 율이 정해져 있어.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본 것이. 그리고 나온 값이에요. 다시 한번 얘는 소화 농도가, 약재 농도가 올라갔어요. 약재 농도가 올라갔어. 다시 이해하면 소화력이 높아진 거라고. 그래도 우려를 종식시킬 수 없으니까 뭐가? 안전장치하고 시간이 중요해요. 체크하세요. 이렇게. 개념 엄청 간단하게만 좀 이해해 놓으세요. 이 부분 PBPK 실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5분 동안에 꼭 제한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약재가 4가지만 통과해서 가능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흡수율이 잘 정리되어 있네. 그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개가 흡수되는 것들을 사람한테 반영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지. 약재, 그리고 적용 기준. 잘했어요. 선행상수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선행상수는, 우리가 기초적으로 갖고 왔을 때, 그죠? 우리 페이지로는 274페이지쯤에 있는데, 기초적으로 좀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S 선형상수 1번, 아보가드로. 그죠? 아보가드로. 1몰의 부피는, 1몰이라고 하는 양의 부피는 가스마다 다 똑같아서 22.4리터.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거. 두 번째, 뭐하고 똑같습니까? 라면, 샤를 법칙이지. 샤를 이렇게 해서 일정합니다. 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기본 개념, 절대 온도에 대한 이해 정리합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형태가 선형상수고 K1 플러스 K2의 T예요. 그죠? 얘가 0도 때, 얘가 T 온도. 이지. 요만큼이 T 온도. 이렇게 이름 잡으면 되겠지? 0도 때에서 T 온도를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나올 거지. 그죠? 그 다음 나온 형태는 활용. 이렇게 활용. 우리가, 무유출도 아니고, 완전 유출도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식을 계산했었을 때 다 반영할 수 있어요. 가스계 소화 설비에 활용할 거예요. 가스계 때 활용해서, 정리만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불화생 기술 때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냥. 얘가 약 1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공식을 2개 정도 써서 어떻게 비례 반비례식을 하면서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요 내용이 들어갔으면 충분해요. 요만큼 이제 들어갔고 잘했죠. 그리고 양념처럼 2번 읽으면 되겠고, 그리고 할로겐 때 공식 한번 보고, 그죠?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고, 주객이 전도는 안 되게 적정하게 써주세요. 이렇게 적용해서
어디 반영시켜서 어떤 내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봐놓으세요. 그죠? 그 내용이 다 들어가서 점수를 받게 되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선형상수의 기본 개념까지 소방의 적용은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래서 활용이 이렇게 된다. 내용까지만 나오면 되겠어요. 말했던 내용들만 있으면 채점이 가능하니까 보고 그 다음에 7번에 얘는 그냥 25점짜리처럼 정리를 해 놓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도식 1번이 가스계 소화약제 약제량 계산식이 무조건 1번이에요. 1번.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유체 유도예요. 유도식. 우리가 앞에서 했던 미소 손실 있죠. 미소 손실. 확대간하고 축소간. 확대간이 엄청 중요하지. 유도식은 아무리 많아도 7개에서 8개인데 100점 나와야 돼. 100점. 한번 봐놓으세요. 세 번째는 베르누이. 베르누이는 오일러에서 왔다 하는 것들. 베르누이 외에 네 번째 마찰 손실 비율 중에 하이젠 윌리엄스, 달시 바이스바흐, 그죠? 네. 하이젠 포아젤 이런 것들 정리해서 보세요. 나머지는 띵띵띵 이렇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뭐 추가로 지금 뭐 문제 낸 것 중에 재현의 마찰 손실이 있다, 그죠? 재현의 누설 면적의 유도식 이런 것들 보면 되겠지. 그렇죠? 이건 최장 잡아도 10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가야 돼요. 건축법보다 훨씬 더 중요해. 이거는 중간에 기억 안 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한 20번 해봐야 됩니다. 뭐 보통 한 3번 해보세요 이런 말 하는데 10번 해봐도 중간에 세가지고 두 줄 치고 엉뚱한 거 적고 오더라고. 자기는 적었을 거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리고 준비합시다. 뭡니까? 라면 상세하세요. 상세하게 적으세요. 얘는 뭐고 얘는 25점짜리면 한 3페이지 이상 나올 정도까지 얘는 뭐고 얘하고 얘 관계는 뭐고 얘는 어디서 왔고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 교재는 1번으로 그 정도까지는 적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상세하게 꼭 적어 나가세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유 해설을 붙이세요. 식 쓰고 식 쓰니까 뭐 알겠지? 야, 넌 채점관이니까 알겠지? 이런 말 좀 하지 마. 그럼 모른다 이 자식을 하면 점수를 날린다니까. 식 다 적고 뭐 해놨는데 점수가 개판이야. 왜? 식 적고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런 관계고 이런 이렇습니다. 라고 해줘. 좀 친절하네. 이런 거지. 식만 적어. 암기 건방진 놈 이런 거지. 진짜 그래. 에이 건방진 놈. 에이 이렇게 된다니까. 식을 어떻게 외우지 이런 게 아니고 식 암기 기본. 그래 이 식은 어떻게 해서 구해져 있고 어떤 관계하고 뭐가 꼽혀져 있다라는 것들을 적어줘. 이런 것도 단순하잖아요. 설계 농도에 비례하고 전체 퍼센트에서 설계를 뺀 나머지에 반비례합니다. 뭐 이런 것들 적어줘도 된다고. 원래 적을 수 있는데 이 페이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잘 한번 해놓으세요. 선형상수 이런 것들 나와도 양념처럼 한마디 더 적어주고 남들보다 더 꼼꼼하게 적으세요. 유도식이에요. 많이 중요해 많이. 둘 다 잘 적었네 그죠? 이렇게 기본 개념으로. 그 다음에 과학배출구 한번 가볼까요? 과학배출구는 어떤 내용이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었죠. 완전 치안, 무유출, 그리고 자유유출식이 있어요. 그죠? 유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뭡니까? 라면, 우리가 말하는 정해져 있는 부피 속에 결국은 약재를 때려 집어 넣었어. 기본 개념이 뭡니까? 라면 산소 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부피가 고정이기 때문에.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이 가스를, 해당되는 가스를 만약에 집어 넣었다고 생각해 봐. 그죠? 그러면 산소 농도를 줄이는 걸 핵심이고,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할로겐 가열은, 할로겐은 반응에 관련되어 있는 소화시험 기준으로 약재량을 집어넣으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할로겐 계열은 약재들이 굉장히 작아요. 농도가 작다고. 얘네들은 넣어도 변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은 우리 무유출로 봐요. 무유출. 하지만 기타 질소가스라든지 질소원을 쓰는 형태라든지 CO2라는 형태는 거의 다가 자유유출이 돼. 자유유출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무유출은 안 새나가는 거 맞습니까? 완전 치안은 넣은 만큼 빠져나가는 거고, 자유유출은 섞여서 나가는 놈을 얘기하지. 섞여서 공기하고 같이 나가. 그러니까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를 한번 살펴보면 돼. 주된 거 변하지 않는 형태는 이 고정에서 나가는 거 없이 집어넣었을 때 산소 대비해서 몇 %가 있냐가 중요해요.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들어갔는데 산소만 빠져나갔어. 그럼 약재량은 조금만 필요하단 말이지. 이해됩니까? 넣었는데 산소만 나갔어. 그럼 산소가 줄어들었으니까 약재량은 조금만 넣어도 불은 꺼진다고. 근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 넣었는데 나가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약재가 많이 필요해. 왜? 산소가 그대로 있거든. 되겠습니까? 그럼 무유출이 약재가 많이 필요할 이유야. 산소가 그대로 있다니까. 산소 낮추는 과정이라며. 들어가서 약재하고 산소하고 섞여서 나가. 그럴 때는 계산을 해보는 거지. 적정할 거야, 이렇게. 봐보세요, 이거. 우리 기준적으로 보면 어느 놈이 제일 많습니까? 우리 270페이지 보면 되네. 그죠? 변하지 않는 형태 270페이지 있어요. 270페이지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잘 보세요. 그죠? 네, 완전 치안은 CO2가 47.27%. 밑에 표 보입니까? 섞인 거. 자유유출은 37.67%. 그리고 무유출은 32.1%. CO2의 농도는, 그죠? 완전 치안이 제일 높고, 치환되어 있었을 때가 제일 좋네요. 그죠?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무유출일 때 가장 낮다. 한번 더 고민하고, 수업 시간에 좀 추가로 더 하고, 요때 한번 정리해서 잠깐 봅시다. 그러면 넣었는데, 이 약재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하는 개념이 있지. 초기에지. 왜? 이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 첫 번째 뭡니까? 라면, 우리 농도가 중요해. 농도는 소화 농도가 있고, 우린 준비했었을 때 설계 농도라는 게 있어요. 농도가 중요해. 잘 한번 보세요. 농도.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라면, 방출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요. 방출 시간 제한은 이렇게 갖고 옵시다. 어떤 개념이었냐? 방출 시간에 대한 제한은 앞에서 갖고 왔던 문제점이에요. 저산소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저산소 상태는 큰 문제가 없지. 근데 할로겐 계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독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단시간 이내에 방출을 해서 소화농도까지 만들어 놔야 돼요. 단시간 이내에 방출해서 소화농도까지. 그래서 거의 다 기본 개념은 자유유출로 움직여요. 이렇게. 맞습니까? 형태로 되겠지. 우리 책에 있는 좀 잘 그려져 있는 그림이 멋지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잘 없네. 계속 줄어들면 되겠죠. 이렇게 갑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농도를 잘 이해하고, 여기는 피크예요. 우리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건 두 가지를 합시다. 농도, 압력, 이렇게. 그림은 달라요. 기본 개념을 농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높더라는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돼.
이해됩니까? 농도랑 압력은 달라요. 다르다고 해줘. 다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면 서서히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농도는 높아질 수 있어. 그 농도가 높아지는 환경도 만들 수가 있어. 그죠? 그런데 순식간에 방출되는 압력은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농도랑 압력은 달라요. 그 개념은. 그래서 농도가 순식간에 올라가는 데서 압력이 높아질 수는 있겠으나 완전히 그렇진 않다고. 그래서 다시 이해하면 농도를 그럼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압력이 높이지 않고 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약재를 순식간에 때려 넣었어. 그런데 산소를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확 집어넣는데 위쪽에서 그냥 산소만 빠져나가는 거야. 그건 농도가 높아지는 거지. 이해되나요? 우리 지금 요거 공부할 거라고, 요거. 과압이 발생돼서 쓸 우려를 배출시키는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잘 컷해서 정리하세요. 이렇게. 요게 구조가 견딜 수 있는 내압보다 더 높아지는 상태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잘못 행위나 오독하고 이해를 잘 못하는 형태는 아니 순식간에 단시간 이내에 집어넣다 보니까 구조물이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과압 배출구를 통해서 배출하면 상관없어요. 문제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치는 제가 보냈다, 그죠? 어디 있습니까? 하면 과압 배출구 278페이지에 있어요. 봅시다. 278페이지 맨 아래쪽에 표를 보세요. 표를. 맨 아래쪽에 표를 보니까 FSSA라고 하는 설비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에 있어. 거기 보니까 가운데 있는 그림이 HFC 272예요.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FM200이라는 약재예요. 그 약재를 때려 집어넣으니까 순식간에 시간 한 10초 정도 이내에 한 15초, 10초에서 15초 이내 보세요. 압력이 한 600파스칼까지 올라갔어요. 보입니까? 요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배출시키면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표를 정리해서 해놨어. 표 보니까 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압과 부압 부분 구간 보이나요?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보다 압력이 더 낮거나 높은, 그러면 문제점을 찾으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면 약재를 때려 집어넣었어. 그럼 이 밀폐 공간에서는 저만큼 압이 생길 거라는 거지. 밀폐 공간. 되겠습니까? 그럼 생기니까 과압 배출구를 열어주면 된다고. 이 과압 배출구는 어디에 위치하면서 어느 압력에 열어주냐가 우리의 관점이야.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약재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맞습니까? 이 약재도 무거운 약재가 있을 거고 가벼운 약재가 있겠지. 그죠? 약재를 집어넣는데 헤드가 이렇게 방출돼. 위에서부터 서서히 내려와가지고 덮듯이, 이불 덮듯이 방출돼서 내려와. 그러면 과압 배출구는 무조건 위쪽에 설치되는 게 좋아. 이해됩니까? 예. 요 형태의 모드를 디센드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요. 위에서부터 덮듯이 내려오는 약재들, 무거운 약재들, 이런 특성이 있지. 반대로 내부에서 계속 유동이 생길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소화에 관련되어 있는 농도가 뭐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는 낮은 농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위아래 어디에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맞습니까? 그때 중요한 부분들은 뭐 도대체 몇 파스칼에 열어주는 게 좋겠냐는 거지. 이 형태는 50파스칼로 정의합시다. 50파스칼. 50파스칼 이상만 되면 뭐 압력 때문에 열어놔야 돼요. 약재가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약재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압은 빼주는 게 맞다고. 순식간에 빼주고 닫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부는데 그때만 빼주면 절대로 전체 실이 파괴가 안 된다고. 순간적으로 열어줬다가만 닫아주면 약재 농도 유지하는 데는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자는 거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약재를 두 개 비교해보니까 이러한 약재들, 그죠? CO2하고 할로겐 화합물이고, 이너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압과 부합. 하지만 할로겐 화합물이라고 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책 그림에 보이죠? HFC 272A는 이너젠. 지금 HFC 23 보세요. 부합은 안 생겨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들 양념처럼 조금만 더 추가시키면 돼요. 완전히 다 그렇다. 보통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리고 하나 더 추가시킬 것은 부합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합이 꽤 높죠. 우리가 지금 도데카 뭐 이런 거 있죠. 젖지 않는 물이라고 하는 FK 5-1-1-2가 있는데 전기 전도 절연성을 엄청 높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약제는 부합이 1197까지 생겨. 되겠습니까? 이게 차세대 약제라고 막 믿고 있었는데 부합이 생긴다니까. 부합이 생기기 때문에 과합 배출구는 부합이 생겼다가 닫아줘야 돼요.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해됩니까? 차익적으로 이런 거라. 아니, 그러면 또 문제가 공기가 들어오는데 공기가 들어오는 형태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됩니까? 다시 과합으로 갈 때 공기만 나가게 만들면 돼요.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그 정도 농도까지 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됐나요? 그렇게까지. 그 내용 이제 들어가면 되겠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 두 관점으로 해서 내가 준비할 거야. 얘기해놔야 되지. 되겠습니까? 가스계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소화농도, 그걸 준비하는 설계농도. 우리는 그렇게 준비해놓고, 불은 소화농도 이상 유지돼서 끄면 되지. 관련해서. 방출 시간에 맞게 약제를 산정해놔야 돼요. 방출 시간 이내에 정리가 되려고 하면, 속도만 좀 더 얘기하면, 배관 길이도 우리가 다 계산해야 되겠지. 맞습니까? 몰면 안 되잖아. 그런 것도 다 고민하겠지. 그 다음에는요, 약제 특성상 과합도 부합도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 고민해서 면적 시기. 국내 법은 있다 없다. 국내에는 과합 배출구 달아라고만 있고 없다라는 거지. 없네. 여기. 없어. 이게 없다고. 그래서 요 시기에 준해서 가져와서 넣어라. 하지만 요 시기에 단점도 있겠죠.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얘네들은 일반 경량이라고 하는 일반 그리고 경량 형태가 크다고. 너무 커. 이라는 얘네들은 뭡니까? 풍압을 기준으로 만들었어. 풍압. 구조벽체의 풍압을 기준으로. 약제 방출됐을 때 내력을 견디는 게 아니라고.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풍압을 만들어 놨고 실제로는 풍압보다 훨씬 더 약한 벽체들이라. 이해되나요? 저 계산식으로 놓으면 너무 압력이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다고. 반대로 이해해야 되는구나. 얘네들의 지금 이 계산식은 경량 1.2, 2.4, 4.8은 풍압을 기준점으로 했었을 때 이 정도 견딥니다 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못 견뎌. 이해되죠? 예. 실제 우리에 대한 구조물은 저 정도 못 견디게 해놨다고. 그래서 나오면 파손될 우려가 많아요.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얘기하자는 거지. 나머지는 한번 고민해서 정리해놓고 찾아놨어요. 이 식도 이렇게. 나머지 과합 배출구는 요거에 대한 기본, 그죠? 그리고 계산식 3번 계산식이 있으면 계산식. 그리고 4번 과부족에 대해서 과합과 부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산정되어 있는 인장하중이라고 하는 압력이 높여 잡혀 있는 거야. 저거보다 면적은 더 커야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 공식을 보세요. 공식을. 네. 이게 이 부분들이 얘의 면적이잖아. 되겠습니까? 근데 이 면적은 더 크게 해야 된다고. 압력을 더 줄이고 면적을 크게 만들어 놔야 돼요. 되겠습니까? 필요해. 그리고 여러 과합 배출구가 국내산 7종류가 생산된다고 말했어요. 7 중에 3개는 50파스칼에 개방되고 4개는 200파스칼에 개방되게 해놨어요. 낮을수록 좋아요. 더 안전도가 더 높아진다고. 쉽게 새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기를 빼주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설치 위치에 대한 선정도 중요하고 어떤 거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25점짜리는 2번은 이 페이지에 미분무, 물분무는 우리 목적으로 갑시다. 그죠? 그래서 밑에 줄의 끝에 지하구 터널 뭘로 쓸 거냐 개념으로 25점짜리에 그죠? 핵심 사항이 뭡니까 하면 스프링클러하고 미분무 비교했었을 때 장단점이 있지. 그런데 지하구 터널일 때는 뭐 쓰는 게 좋아? 알아보니까 미분무 쓰는 게 좋더라라고 결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돌려서
지하구의 소화를 뭘로 하는 게 좋냐 역으로 물을 수 있어요. 그 지하구는 지금 3번에 나와 있으니까 봐놓고 이번에 고체 에어로졸 들어온 개념 중에 용어는 한번 보세요. 안전계수, 열안전 이격거리 뭐 이런 것들은 못 봤던 용어들이라서 먼저 준비하세요. 문제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되겠습니까? 준비해서 봐놓으세요. 예. 그리고 일반 조건도 중요하네요. 일반 조건 한번 볼까요? 일반 조건. 예, 열안전 이격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기준. 일반 조건. 한번 잘 보내세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 이건 3번은 별표 한 10개쯤에서 다음 시험 무조건 나오겠지. 그죠? 예. 그래서 문제점, 기존 사항, 그리고 소급 해야 되냐. 그죠? 예. 소급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죠? 소급하면 노 나는데 이거 공사업체. 그죠? 예. 소급하면 노 나죠. 근데 지하구는 아직까지는 소급은 아니랬습니다. 그죠? 예. 소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제 상세한 용도가 나오게 되면 가능하다. 어디 부분입니까? 지금 의료시설하고. 그죠? 또 뭡니까? 노유자 관련해서만 대상이 돼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기출문제다. 그죠? 좀 준비해놓고 잘 쓰지. 보통 이렇게 예상 문제를 해놓으면 안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죠? 설마 나오겠냐.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가스 개념 한번 나왔으니까, 그죠? 방출시험 다음엔 안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설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효성이라는 말 동그라미 쳐놓고, 아까는 했던 미분무도 유효성 시험이었어요. 가스계도 유효성 시험입니다. 유효가 뭡니까? 실제로 니네 뭐 설계 갖고 온 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풀을 거 봐.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할게. 그 개념이 유효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보세요. 유효성 확인 관련해서. 그 다음에 5번은 CO2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산출 과정인데, 요거는 뭐 CO2나 할로겐 마찬가지입니다. 산출 과정 유도식 이런 것들을 다들 철저하게, 하나를 이렇게 꼭 다 할 수 있게 꼼꼼하게 다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특히나 중요한 형태가 이 페이지에 고체 에어로졸하고 지하구는 반드시 전통적으로는 5번이 중요했었어요. 한 번 나오고 말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4번이었어요. 이제 그 123회 때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외우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진짜 반칙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오고 말 거예요. 방출시험 나오고 말 거예요. 이렇게 25점짜리를 좀 더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도 또 말은 또 길어졌네. 간단하게 좀 드시고요. 45분부터 한 번 더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